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고 있죠. 이번 주는 킹달러를 중심으로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킹달러, 달러가 그야말로 독주시대입니다. 엔화와 파운드화를 여지없이 밟아대고 있죠. 킹달러를 넘어서 킹콩달러 시대인데, 이런 킹달러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구체적인 형태로 질문을 좀 바꿔보면, 유럽과 일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언제쯤 미국처럼 긴축 속도를 끌어올릴까요? 미국은 또 언제 인플레 정점에 도달하고 경기 침체는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번에 중동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잡지 못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름값은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수개월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확실한 해답은 찾을 수 없어도 이번 주엔 약간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일단 그겁니다.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일본과 ECB가 가장 중요한 곳들이죠. 일단 유럽은 ECB는 11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여전히 살고 앞으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이 두 곳에 ECB와 BOJ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내놓는 긴축에 대한 생각, 긴축 시간표를 좀 보면 킹달러, 킹콩달러 시대의 유효기간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6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하는 영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 정도만 봐도 약간의 이런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이에 반해서 금리 인플레보다는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어닝 시즌이 본격화하고 주택시장 지표가 나오죠. 이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현 주소와 미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우리의 결론과 관심은 뭐다? 기승전 FOMC입니다. 다음 주 26일, 27일에 있는 FOMC에서 페드가 75bp 올릴 거냐 아니면 6bp 올릴 거냐. 지금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CPI가 나왔을 때만 해도 100bp 인상 가능성이 훨씬 높았는데 지금 다시 75bp로 많이 내려왔죠. 여러분들의 전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망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드 인사들의 공식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것보다는 FOMC의 금리 인상폭을 예상할 수 있는 유럽의 인플레와 긴축 지표,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지표를 통해서 FOMC의 금리 인상폭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운전에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정책은 브레이크, 제동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차는 멈춥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동 장치, 긴축 정책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자동차 상태나 연료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너무 많이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죠. 과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 상태는 망가지고 기름량, 연료량은 빨리 닳습니다. 즉 그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거죠. 몇 번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매번 하루에 수십 번을 밟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는 망가지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그게 바로 경기 침체는, 그런 경기 침체가 염려가 되니까 금리를 마구 올리기 힘듭니다. 바로 그런 이유와 같다라는 거고, 하지만 지난주가 CPI 주도의 인플레이션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어닝 시즌을 통해서인데요. 지난주에 일부 은행들이 실적 개선을 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긴 했지만 그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18일에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BOA가 하는데,
낙관론 대표주의 골드만삭스, 비관론 대표주 BOA였는데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이 BOA 쪽, 비관론 쪽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죠. 이들의 실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뷰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일에 넷플릭스, 20일에 테슬라 ASML 실적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조금만 예상을 웃더라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 전망치겠죠. 아직까지 하반기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맞는데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그걸 보면 페드의 긴축 속도가 어떨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페드 입장에서 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좀 부담이 덜해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미국 신규 주택 시장도 많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영향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중인데요.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죠.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이렇게 바뀌었는데, 즉 미국에서는 금리를 한번 받으면 30년 동안 고정이 되는 이런 고정금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모기지로는 대출금리인데 연초까지 3%대였습니다. 지금 6% 찍고 5% 후반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3%대까지 대출 받았던 사람 땡 잡았죠. 지금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30년 동안 고정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서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해서 집을 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내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임차료, 월세도 하락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요 지역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역도 부르는 게 지금 값입니다. 월세는. 그래도 신규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한다면 기존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과연 그럴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18일에 5월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요. 6월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월 지표보다는 6월 지표가 더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드느냐, 사람들이 거래를 덜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전달 대비해서 지난달에도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이번 달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의 바로미터인 미국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도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이렇고요. 유럽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국가들의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인플레이션 정도 때문인데요. 그래도 미국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한 나라들도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우리나라, 한국도 여기에 이 부류에 낄 수 있는데 특히 영국이 가장 심합니다. 경제 규모 대비로 보자면 GDP로 보자면 코로나19 때 미국 못지않게 돈을 마구 푼 곳이 영국이거든요. 거기다가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에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죠. 이미 10%의 어프로치 다가가고 있습니다. G7 국가제 가장 높고 미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그래서 횟수로만 보자면 영국은 오히려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이 먼저 올리면 미국이 따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4월에 9% 찍으니까 두 달 후에 미국이 9% 찍었죠. 영국이 20일에 6월 물가상승률 인플레 지표를 내놓는데 이번에는 5월에 9.1%였고 이번엔 9.2, 9.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10% 찍을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긴축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특히 그렇죠. 시기도 상당히 묘합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 정책은 영국이 6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한 다음 날 21일 목요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이미 11년 만에 제로금리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관심은 금리 인상 폭입니다. 25bp 올린다라고 했지만 이건 인플레이션 정도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죠. 유럽도 이미 사상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미 8.6%였죠. 게다가 유로와 환율도 부담입니다. 유로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로와 달러 가치는 1대1로 교환된 이른바 페리티 시대가 20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됐죠. 달러 인덱스의 50% 이상을 유로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한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킹달러, 킹콩달러 시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ECB가 21일에 그래서 기준금리를 25bp가 아니라 50bp 올린다라면 증시와 외환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9일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겠지만 50bp 빅스텝을 밟을
의향, 뜻을 보여도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CB도 페드와 고민이 같죠. 금리 올려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기름 빨리 다르면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할 거야? 똑같은 경기 침체가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선 아직까진 ECB가 베이비 스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유럽은 제로금리 시대에서 벗어나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2.5%입니다. 진짜 갈라파고스 저펜이죠. 유럽은 이미 8%, 9%, 미국도 9%, 한국도 6%인데 2.5%라는 거죠.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2.5%도 크다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1%대 저물가 살았으니까 2.5%도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족지열인 거죠. 특히나 일본 엔화 가치의 구겨진 자존심이 문제죠. 1년간 달러당 110원에서 136엔으로 올랐습니다. 25% 평가 절하됐죠. 원화가 한 15% 정도 평가 절하됐는데 원화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OJ 일본 중앙은행이 21일 목요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당연히 금리는 동결할 텐데요. 그래도 이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 좀 멈출 수 있어, 정도를 덜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만 해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유럽과 일본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21일 목요일이 이번 주엔 단기적인 분수령, 외환시장, 증시 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비율을 반영 비율이 높은 유로와 엔화의 가치의 등락을 단기적인 등락폭을 결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날인 20일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현재로선 동결할 가능성이 크죠.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미국의 경기 침체, 유라시아의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기승전 FOMC, 7월 FOMC 금리 인상폭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CPI가 발표할 때만 해도 100bp 인상이 대세가 됐었는데 하루 만에 75bp 인상으로 되돌아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담판을 노딜로 끝내버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실적과 유럽발 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개선될지 아니면 더욱더 악화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렸던 글의 전문은 이 환경 글로벌 마켓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로그인 하셔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러시아 저유가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가 그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고 있죠. 그러면 중국과 인도의 생산자 물가가 낮아져서 미국의 CPI가 낮아진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인도가 생산 비용이 낮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 생산 물가에 반영을 해줄까요? 다른 산유국들처럼 자기들의 마진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둘째는 미국의 CPI에는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높죠. 수입해서 오는 것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수입품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미국의 CPI가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고요. 이 생활체육인님의 희망대로 이렇게 되면 정말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비슷한 생각에서 지금 러시아산 저가 원유를 중국, 인도, 사우디까지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가 전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정도 돼요. 근데 중국과 인도가 전체 원유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15%, 5%, 합하면 20%잖아요. 거의 러시아 생산 비중 2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걸 중국, 인도가 많이 산다라고 하면 러시아 걸 계속 사니까 소비도 좀 줄고 소비가 어느 정도 수요가 소화가 되고,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원유가 모자라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이 사재기를 한다거나, 특히 겨울을 대비하고 많이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중국과 인도도 이미 산 건 사고 러시아 건 더 사도 더 사고 이런 형태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투기적 수요가 사라진다면 원유 시장의 가격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이 노딜이 될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그 예상이 맞았죠. 슬픈 예감은 정말 틀린 적이 없는데 이번엔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최 부총님의 말대로 다음 주엔 반등을 해서 기분 좋게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방송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영님께서 사우디가 이번에 미국을 향해서 상당한 보란듯이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예감이 맞으셨고요. 다음 질문 중에는 JS님께서는 이번 어닝 시즌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엊그제
FT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장밋빛이다 현재까지. 즉 미국의 인플레와 경기 침체 여부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걸 만약에 반영한다면 3분기 가이던스 좀 지금과는 다르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지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상키무님께서 바이든이 오히려 유가를 올리려고 사우디 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근데 최대 원유 수출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세가 되고 특히 원유 수입 비중이 더 높습니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유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이 가고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나 다른 원유를 더 생산을 한다라면 상황은 돌변할 수 있겠지만 급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원유 급등에 더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근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경기 침체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그 경기 침체를 얕게 가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상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뷰티풀 코리아님께서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증산 결정하고 증산하는데 2년 걸린다라는 거죠. 이 인터벌 때문에 산유국들이 증산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리고 그 증산하기까지 설비 투자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미국도 쉽게 증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선언적으로 립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증산할 거야, 협조할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협조하지 않았죠. 이건 미국과는 아예 달리 가겠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립 노선을 가겠다라는 건 천명한 거죠. 정말 미국과 중동 간의 관계, 미국의 중동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님께서 이번에 사우디 카드를 꺼낼 카드가 원유 전도 앞인 사업 다각화, 이란과의 대립구도 완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란과의 관계, 즉 이란과의 핵 합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중동 국가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길거리 탐험가님께서 일본이 돈 풀기 하는 건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일본은 지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정말 이렇게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정말 일본이 좀 지금 훨씬 더 잘 되겠죠. 이런 질문은 도쿄 나와서 좀 더 많이 해소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이미 A님께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건 트럼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돈 풀기를 시작한 건 코로나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인프라 딜이다라고 해서 계속 풀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트럼프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바이든 정부도 그걸 계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계속 뭐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 주도 75bp냐 100bp냐 FOMC의 예상을 많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